뭐 불황이다 정말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손님이 텅텅 빈 카페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어디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정말 맛있어서일까요? 가격이 싸서일까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오늘은 불황을 극복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가컴퍼니의 장원준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준 대표님은 원래 음식점을 좀 많이 하셨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최대한 몇 개까지 하셨던 거예요? 최대 20개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프랜차이즈까지 하셨어요? 네, 가맹 사업까지 같이 겸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을 하시다가 마케팅 사업까지 하시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요? 제가 장사는 2020년 6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 1,000만 원으로 이제 월세 25만 원짜리 배달 전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1억 2천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직영점 3개, 가맹점 13개가 나갔었고 예. 이제 그때 가맹 사업을 할 때는 160평짜리 육가공 공장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게 다 날아가 버렸고 2022년도 2월 달에 이제 배달 시장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서 홀 매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해산물 브랜드를 오픈해서 그것도 8개월 만에 5점 월 매출 3억의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2023년에 3월에 올라와서 약 2년째 이제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빠르네요.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음식점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5년도 안 된 건데 그 네, 사이에 맞습니다. 팬데믹 당시에는 배달이다. 배달 전문점 확 갔다가 네네. 팬데믹 끝나고 나서는 이거 다시 이제 매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해산물 브랜드 네네. 홀 매장이 있는 곳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다시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평소에 좀 어떻게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일이세요? 이게 제가 젊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영점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여러 곳으로 확장도 했었던 거네요. 네네. 완전 스타일이 좀 이제 읽힙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근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 거는 마케팅인데 노승욱 대표님. 네. 사실 어느 정도 기업 사이즈가 되면 마케팅 부서 하나를 이제 운영할 수가 있을 텐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도 하나의 사업체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저는 이제 필수다. 이게 가만히 문 열어놓고 이제 손님 오는 시대는 지났다. 한참 지났죠. 그렇죠. 어떤 고수분은 맛은 한 70% 정도고 나머지 30%는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플레이팅이나 이런 이제 음식 경쟁력 외적인 걸로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고수분들 이제 많이 만나보면 장사 잘하시는 분들 정말 본질적 경쟁력은 고수가 아닌 분들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게 막 특출나서가 아니라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는 이런 거에서 은근히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 출연하시는 장사 고수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맛은 기본 이상 정도면 된다. 네.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마케팅이 엄청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창업할 때 마케팅비도 창업 비용에 넣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마케팅에도 또 돈이 네네. 드니까요.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마케팅이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짜 전단지 뿌리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었고 최근에 그게 온라인으로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알리는 모든 활동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단지나 좀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였다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SNS 마케팅이나 요즘은 근데 또 온라인 마케팅을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입지 안 좋은 데들이 온라인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입지가 좋은 A급 상권, A급 입지의 가게들도 막 마케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다시 오프라인 마케팅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온 고객분들한테 재방문을 하도록 서비스를 잘 해준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쓸 돈으로 월세를 더 내서 입지 좋은 데로 가서 우리 가게를 노출을 잘 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할 정도로 마케팅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예. 장원준 대표님. 네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덕분에 좀 성공한 사례? 그러니까 평소에 좀 어려웠다가 마케팅을 잘해서 살아난 사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성공한 사례들이 사천의 이게 상호명을 말씀. 은 아니고 그냥 업종 아니면 네. 뭐 메뉴 뭐 이런 네, 식으로 사천의 얘기해 주시면 생선구이를 팔던 집이었는데요. 경남 사천에서. 네네. 여기가 월 매출이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예. 거기가 제주도에서 갈치를 이제 떠와서 파는 엄청나게 대왕갈치를 파는 집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이게 제주도에서나 봤지 육지에서는 그렇게 큰 갈치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온라인상에 노출만 좀 잘 시키면 부모님을 데리고 오거나 좀 대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잘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기본적인 플레이스, 블로그, 사천 맛집, 사천 생선구이 이런 특정 키워드들을 몇 개를 잡으니까 이제 여름 성수기 시즌에 방학 시즌에 월 매출이 8,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배요? 900만 원에서 오, 10배 올랐네요. 약 10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 뭐 동강그릴 죄송합니다. 울산에 이제 그 등갈비집이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주 분이 이제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원래 그러니까 건물 이자만 한 달에 2,800만 원 정도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매출이 1,300만 원 정도 나오다가 거기가 제가 운영의 바닷가였는데 저도 바닷가에서 장사를 해봤고 제가 운영한 거랑 상권이 똑같다고 판단을 해서 성수기 시즌에 이거는 온라인상에 노출만 쫙 시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해서 거기는 월 매출이 1억 2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역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출을 좀 많이 시켰다라는 거네요. 온라인으로. 네, 결국에 타겟이 정해지고 타겟이 검색을 할 만한 키워드를 잡아놓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그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역시나 그러면은 잘 되는 가게의 차별점은 이제 마케팅. 거기에서 비결을 찾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이게 뭐 브랜딩이다, 뭐 컨셉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브랜딩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이미 상위 10%의 매장들은 뭐 서비스 분위기, 퀄리티, 상권 마케팅 이게 탄탄하게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장사 유튜버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실행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차별화 없이 그냥 알림받기 하면 음료 캔 하나 이런 이벤트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미 맛은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아까도 저희끼리 말씀을 나눴지만 맛은 그냥 기본 조금 이상만 하면 되고 결국에 고수분들이 나머지 것들의 차별화된 니즈를 충족해주는 소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건데 이게 예전에야 맛없는 집들이 많고 그래 맛만 있으면 입소문에 의해서 몰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손님들은 이미 상향 평준화돼서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쵸. 즉 평범한 식당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국밥거리에서 한 군데만 우리 집은 48년 전통의 2대째 내려오는 전통 국밥집이다. 가마솥 국밥집이다. 라고 하면 고객이 더 신뢰하고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좀 같이 스토리를 얻는 방식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 가게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또 가져가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까? 어떤 순서 같은 게 있습니까? 네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시장 조사입니다. 네. 오픈 전에 기존 매장을 운영하면서라도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요. 인구 통계, 소비 패턴, 경쟁 매장,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홍대에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홍대에 20대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 20대들이 인기가 있을 만한 브런치를 창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창업을 하고 보니까 정작 20대들이 많은 상권은 저쪽이고 그분이 창업한 곳은 정작 오피스
오피스 직장인들이 많던 상권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면적인 메뉴 개편이 필요했었죠. 어떤 좀 지역도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 상권에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허.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타겟 고객층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남녀노소 다 받는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20, 30대 여성이라고 타겟을 잡는데 20대 초반과 21살 여성과 39살 여성은 니즈가 달라요. 아예 다른 사람인데 20, 30대 여성이라고 잡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명확하게 타깃 고객층을 설정하고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특정 타겟층을 정확하게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기본적인 시장 조사 타겟 고객층 설정도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세부적으로. 그렇죠. 오. 그럼 또 하나 그 상권 분석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초보자가 좀 할 수 있는 상권 분석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전에는 사실 상권 분석을 할 때 정말 하나하나 발로 다 뛰고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활성화돼 있단 말이죠. 데이터가 많죠. 네, 오픈업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성별 소비의 활발한 시간대 그리고 매장마다의 매출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스 비즈맵 또 상권 정보 상세 분석 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사람들의 소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들로 1차로 온라인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오프라인을 돌면서 상권 분석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발로 뛰어야 했던 게 요즘에는 온라인에 너무나 이제 정보가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잘 잘 활용할 나와있죠. 수 있다.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또 누구나 그걸 보고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치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 구축인데요. 네. 스토리는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어줘요. 창업 배경, 식당의 철학, 특별한 이유 등을 담아야 되는데요. 제가 운영했던 해산물 매장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저의 창업 과정과 제 철학을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장사를 할 때는 4년 동안 머리를 밀고 살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정말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편안함도 있었지만 예. 맨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냉면 배달 장사를 했었는데 예. 냉면 배달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요. 오. 근데 제 노력이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폄하되는 것 같아서 그날 바로 밀어버렸거든요.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서사들이나 또 어떻게 배달 매장이 6개월 만에 1억 2천을 찍을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홀 매장이 어떻게 5개까지 빠르게 나갈 수 있었는지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가게에서 먹고 자고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열정들을 그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조회수가 260만 뷰가 나왔었습니다. 그 뭐 브이로그처럼 찍은 게. 그게 유튜브 휴먼 스토리라는 채널에 출연했을 때, 네. 그래 260만 뷰가 나오다 보니까 모든 매장에 하루에 500통이 넘는 전화가 와요. 그리고 200건이 넘는 입사 지원이 쏟아졌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산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한다. 배우고 싶다. 저 가게에 먹고 싶다. 결국에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이거 뭐 억지로 가면 안 되고 본인이 정말로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브랜드 스토리는 이미 각각의 사장님들 그 가게 그 안에 있을 테고 네네. 뭐 갑자기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머리를 밀 수는 없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온라인 마케팅도 이미 경쟁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결국에 저는 저 자체를 차별화시켰던 거고요. 제가 차별화된 사장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매장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번째는 뭐 일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일관된 브랜딩인데요. 인테리어, 로고, 간판, 유니폼, 메뉴판 등은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정체성을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그렇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통 한식당이라면 목재 가구와 한지 컨셉의 메뉴판을 활용해서 한옥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메뉴판까지. 네,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에 고객의 기억에 남는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뉴판도 예를 들어서 주류 회사에서 만들어준 메뉴판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커버되어 있는 그런 똑같은 메뉴판이 아니라 그쵸. 자기 가게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요즘에 이쁜 메뉴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찾으면 얼마든지 컨텐츠로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된장찌개 프랜차이즈는 예. 이 컨셉이 약간 레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신문 느낌으로 메뉴판을 꾸며가지고 약간 뭐 예전 독립신문 같은 글씨체도 옛날 글씨체로. 네네네. 뭐 그런 것도 흑백으로. 하나의 색깔이네요. 네. 네 가지를 들어봤는데 또 하나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게 메뉴 아닙니까? 그쵸. 먹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 가본 가게에서는 무조건 베스트, 시그니처 이렇게 아니 왕관 표시 이런 거 있는 것부터 난 먹어봐라고들 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결국에 시그니처 후킹 메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이 집에 가면 이걸 꼭 먹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야 됩니다. 단순한 음식의 나열이 아니라 네. 그 매장의 개성을 나타내는 대표 메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의 한 빙수집에는 굉장히 특이해요. 짜장면 빙수라는 독특한 플레이팅 메뉴를 개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잠시만요. 짜장면 빙수요? 초코 빙수입니다. 근데 네. 이름을 짜장면 빙수라고 짓고 짜장 소스는 아닌데. 짜장 소스는 아닌데 짜장면처럼 보여요. 아, 보이는 게. 네네. 이렇게 특별한 요소고 짜장면 빙수요 하면서 관심을 확 끄셨잖아요. 아, 이런 특별한 그러네. 요소가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많아요. 뭐 망고 빙수 덮밥도 있고요. 네. 망고 빙수 덮밥. 이거는 체다 치즈를 이렇게 쭉쭉쭉쭉 뿌려서 노란색으로 밥처럼 덮는 보이게. 거예요. 망고 빙수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니 짜장면 빙수라고요라고 한번 되물은 것처럼 그만큼 그러면 주의 집중을 끌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거의 뭐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노승욱 대표님, 네. 아 이게 이제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고 본인만의 메뉴판 이렇게 개성을 갖는 건데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해준 메뉴판, 정해준 음식 거기에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반 개인 브랜드에 비해서는 자유도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서 정말 좀 내 개성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본사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자유도를 협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 이외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이제 발렌타인데이였으니까 네. 그럴 때 뭐 이제 초콜릿을 같이 준다든지, 또 어떤 편의점은 제품은 그대로지만 이제 자기가 동대문에서 포장지 같은 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좀 예쁘게 꾸미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사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길은 있다 찾아보면 이제 본사와 잘 협의를 해보시면 가능은 하지만 개인 브랜드보다 제한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차별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가게가 다 차별화할 수는 없죠. 또 그리고 누군가 저렇게 해서 저 집 메뉴판 예쁜데 나도 베껴야지. 또 이렇게 또 금방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차별화에서 가장 쉽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예. 플레이팅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팅이라면 이제 접시에 어떻게 담느냐?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찌개를 뭐 항아리에 담거나 음식을 색다른 형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막상 창조를 하려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 두 개 바꿔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오. 찌개 요리를 항아리에 담아서 내주는 데도 있어요? 네네. 뭐 뚝배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가 서울 지역이면 예. 제주도에서 잘 나가는 플레이팅을 들고 온다거나
여기가 진주면 서울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매장의 플레이팅을 들고 온다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거. 네네. 왜 유통기업들도 식품기업들도 그 경영인들이 아니면 이제 MD들이 계속 해외 출장 다니면서 외국에 어떤 게 유행하나 어떤 게 인기나 계속 보고 다니는 것처럼 네네. 서울에서 뭐가 유행인가, 네. 전주, 사천, 대구에서 뭐가 유행인가 이게 계속 보고 배운다는 거네요. 그쵸. 잘 나가는 것들은 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즘 외식업계에서는 벤치마킹 투어가 인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거의 다른 지역 이제 다니면서 맛집 이런데 어디가 잘 된다더라 이렇게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식업계 분들끼리. 근데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건 이제 좋게 말하면 보고 배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베끼는 건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천편일률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먼저 차별했던 사람은 또 차별화를 해야 되겠고 남의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네. 알파를 찾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 플레이팅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쁜 그릇에 그렇게 담으면 진짜 매출이 올라가느냐? 좀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배달 매장 이후에 제가 창업했던 브랜드가 횟집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가 8개월 만에 직영 5점, 정직원 수 20명, 월 매출 3억이 넘었지만 예. 그 중에 횟집 경력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에 다소 음식의 세세한 질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일식이 가장 경력과 스킬을 요하는 외식업 종류인데 그죠. 8개월 만에 5개 매장이 오픈되고 모두 웨이팅을 만들고 월 매출을 3억까지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 플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의 자영업자분들이 체험단 마케팅은 보통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체험단이 결국에 우리 매장을 온라인상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미 그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분이 찍어서 올리는 걸 보고 오게끔 만드는 건데 네네네. 이 플레이팅이 예뻐버리면 온 고객들이 모두 사진을 찍습니다. 알아서 찍어서 올린다. 근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각자의 커뮤니티로 작게는 단톡방부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각각의 커뮤니티로 퍼진다는 거죠. 저는 이걸 무한 체험단이라고 해요. 아하. 알아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할 수밖에 없게끔. 그쵸. 이게 정말 바이럴 마케팅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 회를 어떻게 담아서 판매를 하신 거예요? 저는 회 접시는 사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회를 나무를 짰는데요. 네. 이렇게 50cm, 70cm 큰 판에다가 네네. 계단을 이렇게 12칸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주도에 예. 있던 매장이었어요. 초밥집이었는데 예. 저는 그 초밥을 사시미로만 바꾼 거죠. 회로. 네. 조금씩만 변형을 좀 준 거네요. 그러니까 엣지를 찾는. 그쵸. 그러니까 그 차별화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또 쉽지는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다 결과적으로 다 알려지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플레이팅이 정말 이제 중요하고 이것도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 그릇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것보다 티타늄이라고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소재가 있어요. 네, 약간 이제 광이 나는 스테인리스 같은 이제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만큼 그릇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단가를 낮추고 근데 그러려면 가맹점이 뭐 1년 안에 몇 개 이상 이제 늘어나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는 이제 플레이팅도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마케팅이다 생각하고서 조금 비용을 쓰셔야지 된다. 그만큼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고 나서도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워도 사실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수분들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 뭐 자기 노하우를 다 막 100%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까지도 막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이랬더니 근데 어차피 실행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네네.
그럼 많이 느껴지세요? 안 하시죠. 예, 참 이게 마음에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안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항상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우리 가게 좀 손님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다 있는데 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인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자영업 씬에 들어온 이상부터 프로의 세계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냥 본인은 아마추어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아예 발을 못 내딛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막상 해보면 쉬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렵지 사실 첫 발을 내딛어 놓으면 그 다음 발부터는 좀 쉽거든요. 그게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예전에 한 편의점 슈퍼바이저 분이 네. 아무리 이제 점주분한테 이제 모범 사례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실행을 안 하시더라, 바꾸질 않으시더라.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 이제 다른 가게를 보여줬대요.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실행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행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님이 손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못하는 분들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죠. 돈 벌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전략이나 이런 걸 이제 아이디어를 배웠으면 실행을 해야 하는데 또 그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또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안소희님은 예쁜 플레이팅으로 눈길을 잡아야 식당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 불황에 어떻게 각각 대처를 하느냐 그 방법도 달라요. 근데 일단 장사가 안 되면 우리 가게 메뉴가 너무 비싼가? 좀 가격을 내려볼까라고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객단가 이제 18,000원짜리 배달 매장도 운영을 해봤고 네. 그때도 월 매출 1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객단가 18만 원짜리 고급 매장도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월 3억이 나왔죠. 두 가지 모두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박리담회랑 고급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급화 매장이 운영이 훨씬 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박리담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박리담회의 말을 해체해 보면 박리 적게 남겨서 담회 많이 팔자인데 적게 남기는 거는 좋아요. 근데 담회가 돼야 돼요. 이게 담회가 안 되는 순간 아예 안 남고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예. 결국에 많이 팔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리담회 집을 싼 집을 온라인이나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싸네 하고 들어가지. 보통 찾아가는 집들은 괜찮은 집들, 고급화 매장들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려면 일단은 상권이 좋아야 되고요. 눈에 띄어야죠. 예, 상권이 좋아야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싸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쉽게 유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권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담회가 되려면 회전율이 높아야죠. 회전율이 높은 메뉴를 하거나 아니면 회전율이 높은 메뉴가 아니라면 가게가 커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좋은 상권에 넓은 매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이것부터가 비용이죠. 비용이고, 좋은 상권에 매장이 커요. 그러면 인건비도 커집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어설퍼지는 건데, 투자금이 커지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재료 준비해서 재료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박리담회가 엄청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네. 사실 박리담회도 아무나 어디서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대로 고급화 전략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이 유리합니까? 저는 그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백반이랑 8,000원짜리 백반이랑 20,000원짜리 백반, 조금 고급화된 백반을 생각을 했을 때 원가율을 똑같이 40%를 잡으면 네. 10,000원짜리는 8,000원짜리는 3,200원 안에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20,000원짜리는 8,000원을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원재료가 2배 반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8,400원으로는 1인분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8,000원짜리 파는 집들은 너무나 많은데 2만 원짜리를 파는 집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원가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많아야지 결국에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에 내가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들이 원할 만한 대접할 때 원할 만한 그런 반찬들을 8,400원 안에서 짜기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똑같이 온라인 노출을 시켰을 때도 당연히 밑에 게 곽광을 받을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일단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더 어울리는 건 고급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박리담의 전략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아무리 돈을 써봐야 조금 차별화가 더 쉽지는 않을 거고 맞습니다. 유동인구 많고 눈에 잘 띄고 대신에 이제 매장이라든지 직원에도 투자할 수 있다면 박리담의 전략도 나쁘지 않지만 일반인들이나 오히려 또 초보라면 사실은 박리담의 전략은 추천하지 않으신다라는 걸로. 맞습니다. 노승욱 대표님. 네. 근데 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가격 올려서 고급화한다고 그게 다 팔리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장사가 어려운 게 뭐 상권마다 다르고 또 수요층이 다르고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좀 이제 세밀화된 전략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대체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저렴하게 파는 거는 사실 일반 개인 자영업자보다 대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단가를 네.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햄버거 제일 싸게 파는 데는 그 대기업이 네, 하는 그렇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잖아요. 그걸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케찹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 계열사의 케찹을 다 한 회사 제품으로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개인은 못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은 애초에 개인 브랜드는 불리하다. 아하.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전략,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퀄리티. 그래서 개인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는 게 좀 차별화할 수 있다. 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갑자기 뭐 객단가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인플레이션 시대 뭐 안 오르는 가격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가게 제품 가격 하나 상품 가격 올리는 것도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는 한데 또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또 가격을 한 번쯤 이제 올리고 싶다 이런 또 올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원가가 올라가고 하면 이제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는 또 공식이 있더라고요. 고수분들이 일단은 대기 수요가 걸리는가, 이제 웨이팅이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올려도 좀 저항이 적다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올리면서도 구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가격 올리는 거에서 조금 원가를 조정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바뀌었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장훈준 대표님. 네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차별화하는 전략 또 그리고 조금 박리담회보다는 고급화 전략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급화 전략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좀 몇 개 알려주세요. 결국에 첫 번째가 제가 이제 핑크 펭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핑크 펭귄. 이게 모든 매장들이 지금 우리 가게가 맛있어요, 친절해요, 저렴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실 모두가 이걸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핑크 그 펭귄 떼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 마리가 핑크색인 거죠. 걔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눈에 띄어요. 눈에 띄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게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제가 말했던 이 차별화된 컨텐츠는 결국에 이렇게 테이블에 냈을 때 핸드폰을 꺼내게 만드는가. 네. 그거를 메뉴 플레이팅으로 고치든 아까 말씀드렸던 접시 플레이트로 고치든 아니면 퍼포먼스로 찍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불쇼를 하든 아니면 강철솜을 감아서 토치로 지지면 막 엄청 예쁘게 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인테리어를 포토존을 설정해서 그 로고가 계속돼서 노출되게끔 하든 근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쉬운 게 저는 플레이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차별화돼서 컨텐츠를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이제 알려야겠죠.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고급화 전략도 쉬운 게 아니지만 하지만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온 고객이 카메라를 꺼내 드는가, 사진을 찍는가, 이걸 올리고 싶은가, 소문내고 싶은가, 그런 가게, 그런 메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쵸. 거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3291 쓰시는 분께서 한 곳에서 치킨집을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게 나와서 문만 열어두는 것도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성실한 만큼은 배신을 하지 않네요. 늘 같은 시간에 가게 문 열고 손님 오갈 때 밝게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제일 쉬우면서도 매출을 올리기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이렇게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정말 작은 거 하나, 또 치킨집을 같은 자리에서 11년째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분은 뭐 실력과 성실함은 이미 또 검증이 되신 것 같고요. 장원준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불황을 좀 잘 이겨내실 수 있게끔 자영업자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네, 현재 뭐 고물가, 고임금, 정말 불경기로 사실 불경기가 맞기도 해요. 정말 다 공급 대비 수요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다 같이 장사가 안 되고 심지어는 지금 강남역도 상권이 많이 지금 안 좋고 비어있죠. 죽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심한데, 근데 사실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상 맛집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잘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벌어요. 네, 못 버는 사람들은 점점 못 벌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왕 자영업 씬에 들어온 이상 그 빈보다는 우리가 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 많은 고수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풀고 있고 결국에 어렵겠지만 마음에서 어려운 거를 한 번만 이겨내고 하나씩 시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플랫폼들도 많아졌고 그 플랫폼들끼리도 서로 자기 거를 광고하게 하려고 다 편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마냥 어렵고 불경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잘 될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절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컴퍼니의 장원준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였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